네, 예상보다 싱거운 인사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 신화만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된 데 이어서 어제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외통위원 자격으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윤상현 정무특보가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상한 청문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청문회 분위기 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간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일단 박근혜 정부는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전단살포 문제에 있어서 좀 어정쩡한 태도를 빼놓고는 거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켜왔다. 자, 먼저 윤상현 청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특보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윤상현은 위촉이 안 됐어요, 사실은. 위촉장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정의원 국회의장이 과연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갖다 겸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국회법 29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그런 자리는 못 맡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 하고 국회의장이 지금 지시한 상태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 예정자라고는 할까요? 임명된 위촉되는 거죠. 사실 임명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청와대에서는 위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고 물론 정무특보라는 것이 다른 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무특보를 앞으로 위촉이 된다 하더라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면은 자기 소속 상임위에서 보면 위원회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우리 언론은 좀 또 뭐랄까 조금 예리하게 보는 이유가 윤상현 의원이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와서 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일종의 보면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한두 가지 빼놓고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과연 청문위원으로서 이런 송곳 검증을 해야 될 청문위원으로서 좀 적절한 발언인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그 대북 정책 잘했느냐라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관 후보자가 장관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통일 담당 비서관 그리고 차관 건너뛰고 이제 장관으로 올라오면 아주 진짜 벼락 출세하신 분인데 사실상 그 본인이 관여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잘했다고 그러죠. 참 우스운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라면 미국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고요. 특보 저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저런 연출될 수가 없고 프랑스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장관 일을 못 합니다. 장관이 되면 의원직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웃기게 외통위에 두 분이 좀 참석해가 본인도 좀 내정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와가 남의 지적 비슷하게 하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국회법 좀 개정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이완국법이라고 직무를 아예 정지를 시키든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면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활동을 못 하도록 그래야 상권 분리에 맞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무슨 의원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에 좀 위반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법률 개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박지원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되면 또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왜 국회의원 역할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마 그걸 또다시 그 법을 갖다가 이완국법을 다시 헌법 소원낼 가능성이 커요. 일단 이제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것 장점은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서 대통령제의 어떤 순수성을 왜곡하는 경우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박 변호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재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안이 그때 재판관과 연결되거나 또는 그 이제 재판 받을 대상이 또 재판관과 연결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척 사유, 기피, 회피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들을 사전에 어쨌든 차단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보로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금 장관 내정자인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어쨌든
의회의 담당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의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소가 이제 그 업무를 중지하는 뭐 다른 사안들 이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면서 이러한 이제 정치적 논란들을 좀 줄여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더 비화되고 그러니까요. 청문회 자체에 이제 어떤 뭐 신뢰도랄까요? 어떤 검증의 적절성 여부 이런 것까지 이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서 한 10분 정도 참석만 했다가 외통위원이니까 아직까지 뭐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사차 10분 들렀다가 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유기준 장관 내정자가 되겠죠. 이제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나경원 외통위원장도 아이고 뭐 인사차 와서 고맙다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당초 야당이 이번 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송곡 검증을 갖다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야당이 누가 약속했습니까? 야당이 했죠. 야당이 했는데 야당이 사실 이번에는 솜방망이로 넘어갔어요. 후닥닥. 왜 그렇죠? 이완구 효과입니다. 이완구 사실 이완구 국무총리 이제 되셨습니다만 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처음에는 뭐 의원들끼리 잘해봅시다 하다가 나중에 하여튼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 홍역을 치르고 그런 가운데 또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거기다 최근 리포트 대사건 또 보면 거기서 보면 여야 간의 뭐 종북 논란, 숙주 논란 해갖고 여러 가지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굉장히 강력하게 검증할 것이다 얘기했던 인사 검증은 뭐랄까 송곳이 아니라 그냥 둘이 뭉술이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유기준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일종의 꼬시거리로 이게 좀 뭐랄까 눈에 고개 티라고 그러죠 탁 튀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뭐 어제 청문회가 이제 특히 이상하고 희한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제 유기준 장관 내정자 문제 때문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유기준 장관위원장은 이 국회에서 또 외통위원입니다. 그래서 외통위원 자격으로 청문회를 참석했는데 모양새는 어쨌든 간에 이 장관 후보자가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꾸 코미디가 가서 죄송한데요. 본인도 지금 본인도 좀 물음 당해야 될 상황이 본인이 또 질문하러 또 온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뭐 10분만 있다 갔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질문받아 대상자가 될 사람이 다시 후보자를 검증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권 분리에 상당히 반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인사청문회인데 상임위만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상임위에 주는 거지만 국회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에서 본인도 대상이 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한다. 이거는 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제 국가고 비록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혼합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하고 겸직은 가능하도록 해놨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뭐 무슨 명예직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국무위원이 된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이런 아예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야 상권분립 정신이 되도록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이제 청문회 왔다가 유기준 장관 후보자가 이제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인데 본인도 뭐 민망했을 거예요. 본인이 와가 뭐 할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도 얘기는 안 했다니까. 본인도 뭐 죄송하지만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와가지고 왜 위장 전입한다고 물을 수도 없다는 상황이라고. 이게 어떻게 인사청문회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자질 검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병역이라든지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또 위장 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서 인사청문회 탈락된 후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게 법안을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번에 청문회가 지금 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적인 관심이 좀 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의 송곳 검증도 없었기 때문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공복에 대한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일을. 이런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참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두 가지예요. 또 너무 지나치게 말이 호되게 몰아쳐서 송곳을 한 번만 찌르면 될 걸 한 10대 번 찔러갖고 거의 낙마시키게 되면 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느냐라고 또 힐난하기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은 좀 이번과 같이 좀 둘이 뭉술이하게 넘어가다 보면 이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다른 힐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어떤 조화로움,
조화로움을 갖다 추구해야 되는데 네. 이번 어쨌든 간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4명에 대한 장관급, 4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다층적으로 네. 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네. 국민적 관심도 덜했고 네. 또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 그 인사 검증 때 너무나 뭐 진을 뺀다고 그러죠. 여야가 너무 진을 뺀 탓인지 조금 밍밍하게 지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물론 뭐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이 봤을 때도 과연 동의를 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죠. 이노근 의원의 얘기를 한번 보면 2006년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고 이건 정부 정책이 이상해서 그런 거였다. 그 당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 계약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국토위 국무위원들 얘기합니다. 한 95%는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토부든 어쨌든 간에 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 하지 않았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은 저 보면 이노근 의원 같은 경우는 행시해갖고 서울시 공무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2005년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도 뭐 저 집 사고 뭐 계약서 쓰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의도적으로 표준시가, 기준시가에다 맞추도록 보면 일단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부가 정부가 그 당시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1월 달에 산 집값하고 같은 동인데도 12월 달에 산 집이 다릅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뭘 공고했냐니까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다 그것이 바로 요즘 얘기하는 다운 계약서입니다. 그래 2005년 이전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집을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사신 분은 다 다운 계약서. 이노근 의원은 95%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거의 100% 다운 계약서 쓸 수밖에 없어. 그 당시는 정부에서 그걸 권장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이 다운 계약서라고. 물론 다운 계약서 질이 여러 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축소, 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축소한 것은 질타받아야 마땅하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이야기라도 이노근 의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저걸 저 자리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보면은 여당 의원이라고 감싸는 거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뭐 다운 계약서 뭐 사실은 다 했던 일이니까 이해가 되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맹모의 수준은 맹모가 위장 전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부모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욕심에 위장 전입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 의미가 사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청문회라고 하면 어쨌든 추상 같은 눈으로 어쨌든 그 고위공직자들의 갖춰야 할 도덕성이라든가 어쨌든 자질, 역량들을 어쨌든 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실은 방어하거나 두둔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것이 시선이 좀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이제 국민적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동일한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방어 논리로 활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불신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황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여당 의원이냐 야당 의원은 구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회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그 역할을 맡아준 것인데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은 이제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선봉해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야당은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당 의원들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야당 의원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의원으로서 어쨌든 감시할 것은 감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청문회의 이제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공방과 방어 이것이 이제 야당 소속 의원들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제 청문회의 질을 품격, 어떤 신뢰도 이런 떨어지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야당 의원도 요즘은 뭐 약간 상대당에 대한 배려가 조금 넓어진 건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김은하 의원인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심환을 드렸는데 갖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참 친하고 뭐
줄 수는 있지만. 예컨대 형제가 청문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줄 수야 있지만. 줄 수야 있지만 저거를 질문할 때 먹었냐, 그거 좀 잘 먹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다 보고 청문회 자리는 정말 강한 추상 같은 눈으로 도덕성을 국민을 대표해서 발의 얘기를 하라는 건데 국민을 대표해서 청심환 묵었나 개안나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똑같은 지적을 하지만 같은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말 착친하고 마음이 좀 그렇게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런 질문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이게 생각이 마치 듭니다. 이제 수험생을 둔 부모가 이제 하는 발언 같은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병 주고 약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동료 의원이니까 이제 동료 의식이 상당히 이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 이제 이완구 총리가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이제 비슷한 국면인데 지금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그 대변인이 사실은 인사들이 이번에 상 부적절하다. 이제 인사청문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부적격한 인사들이다라고 이제 단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청문위원이 지금 보면 청심환을 이제 먹으라고 한다거나 격려하고 지원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니까 이게 보면 당이 하나의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놓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 모여서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더 프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김은남 의원이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위원장입니다. 그 청문위원장인 거예요. 청문위원장이 보면 이것을 갖다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위원장이나 심판입니다. 위원장이 원래 질의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 이끌어 나가는 거고 이 김은남 의원뿐 아니라 역대 어느 청문회 가더라도 청문회 할 때 위원장이 조금 분위기를 갖다가 뭐랄까 좀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그러죠. 처음에 좀 썰렁한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약간 농담도 하고 청심환 이야기는 저 단골 이야기예요. 청문위원장이 보면 이거 저 후보자 청심환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 청심환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테니까 청심환 미리 드세요. 정도. 그것은 청문위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저 순간만은 저분이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위원장으로서 심판으로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차원에서 청심환 드십시오 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청문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정무특보들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위촉자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나 됐죠? 열흘 넘었나? 위촉 발표한 거는 꽤 됐는데 그렇죠. 꽤 2월 27일이던가요? 그 무렵에 발표했는데 열흘이 훨씬 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를 처음에 야당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도 당장 국회법을 가서 뒤져봐라. 근데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되 원칙적으로 다른 그 직을 제한 모든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이른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명예직은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그 단서 조항, 즉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명예직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검토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청와대에서도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원의 그런 겸직 여부를 갖다 검토하고 있는데 덜렁 위촉장 줬다가 만약에 국회의장이 그거 겸직 못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을 벌써 바꿨습니다. 특보를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할 수 바꿨는데 그거는 대통령령입니다. 국회법은 법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국회법 충돌되면 대통령령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막 그런 법적인 문제도 사실 있을 뿐더러 지금 겸직이 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이게 의장이 이제 판단을 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식을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위촉장도 못 받고 뭐 의원들 반응 보니까 위촉장도 못 받아서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위촉장 받기 전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조금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받아야 그래도 뭐가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좀 알거든요. 내정자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여기 청문회도 나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도 사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이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 법적 싸움까지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자, 먼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공격을 먼저 한 거는 이제는 그 새누리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성수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분현 사무총장과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신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을 종북과 연관시키고 종북인 것처럼 몰아간 새누리당 5명의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5명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끈을 하는 건지 먼저 발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극단적인 종북 세력과 절교를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인 종북 세력과 친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박대출 대변인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숙주에 대한 참여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숙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순한 종북 세력까지 뒤섞였다라는 건 지금 그 당 안에 불순한 종북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당대표가 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처럼 하지만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는 말은 뭐 해석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철 의원은 김기종이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를 자주 드나들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팩트 같기는 한데요. 자, 일단 가장 해석을 해주시죠.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박대출 대변인 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숙주라는 말이 저 딴 분들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숙주란 게 뭐냐면 뭐 나쁜 기생생물을 주인이 갖고 있는 양분을 주고 이런 의미의 숙주이기 때문에 종북 세력을 키워주고 있는 세력이다, 종북을 이런 안에서 얘기죠. 막 나쁜 걸 먹어가지고 케어주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지 않겠나. 다 지금 보면 종북 세력을 키워주는 게 야당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어떤 명예훼손적인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첫째는 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참 뭐랄까 자기 일을 못하는 가장 큰 게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재반 갈등들을 갖다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우리가 법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면 뭐든지 자기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툭 문제만 생기면 갖다가 판사님 귀찮게 물론 우리 변호사님들이 좋겠죠. 근데 판사님 귀찮게 자꾸만 고발하고 검찰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새누리당 5명 의원의 표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의 말만 조금 야릇하지 나머지 4사람 다 논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이군현 사무총장이 새정치 극단적 종북 세력과 절교 선언하라. 무슨 얘기하니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그 당시 지금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이 확실한 입장 밝혔습니까? 안 밝혔죠. 종북 숙주는 건 뭐냐?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그야말로 2012년 총선 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석기 등이 빠지를 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명숙 대표 등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선거연대, 야권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후보 단일화했어요. 그래서 16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숙주라고 보면 여당에서는 당연히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문재인, 말은 김무성처럼 하고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는 게 뭐냐니까 마침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보면 우리나라가 그 전자권 문제, 군사주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도 김기종,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 도움받고 국회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은요. 전화 윤희용, 그다음에 우리 이종구, 박지훈 가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 자리 안 빌려줘요. 의원이 소개를 해야지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팩트의 문제예요. 자, 이거 갖고 뭐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참 보면 야당이 보면
이른바 보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되고요. 이제 이석기 사태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지난번 선거 같은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종북의 어떤 테두리 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국민적 인식 이런 것들 이제 공세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이제 일종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빨리 깨끗이 이제 씻어내고 끊어내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령 이제 대응이 무딜 경우에는 도시 이제 이 논란이 사실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화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제 위험성들이 앞으로 남은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지금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단호한 대응하면서 이 논란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법적 대응하는 건 우리 황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고 이것이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권 안에서 대화 협상으로 이제 푸는 것이 이제 기본이긴 하니까. 다만 어쨌든 이것 이 막말 논란들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자극하고 하는 표현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이 계속 강화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할 것은 사실 실제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종북의 세력들 만약 이런 것들을 사실 뿌리 뽑고자 한다면 이번 사태에서 보면 야권 내에서 또는 진보적 내에서 일부 세력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정작용으로서 어쨌든 뭐 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 어떤 세력들이 어쨌든 이것을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안을 제1야당을 지금 거론하면서 종북 숙주다라고 이제 사실 거론하게 되면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쨌든 이 문제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어쨌든 건전한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스스로 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오히려 이제 자정작용을 막는 이제 그런 효과로 악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또 듣는 것과 글로 보는 건 좀 다르니까 이군현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프로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 테러 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정부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자,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영호 대변인은 이 법적 대응은 자칫 정치권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태도다.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피소 대상자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님 고소왕 등급 축하드립니다. 본인 발언을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군사 주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고소하겠다는 이 정신세계 뭘까요? 라고. 뭐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반응이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결국 핵심은 종북 몰이냐, 종북 숙주냐 이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건은 사실은 김기종 개인의 행동인데 이게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저기 처음부터 정치권들이 그걸 좀 이용한다 해야 되나? 한쪽 극단으로 치부러가 종북 몰이로 하고 종북 숙주락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꾸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김기종이가 누구랑 연계가 돼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왜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딱 네이밍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있던 선거에 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은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용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이밍하는 거, 종북 얘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사실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이제 종북 숙주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궁금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 단체가 이제 국회, 정치권인데, 본인들의 갈등을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법적으로 넘겼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게 정치 공방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질질 끌겠죠. 끌면 조금 지나면 서로 이제 4.19 재보선 끝나고 나면 서로 취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그 리드코프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에서 코끼리.
이제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를 생각하는 순간 이른바 공화당의 프레임에 갇힌다 그러는데 이미 죄송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이미 종북 틀에 갇혀버렸어요. 이걸 고소 고발하는 순간 여당이 썩 들어갔군요. 그 그렇죠. 안으로. 예. 새누리당 여당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감히 청하지는 못해도 네. 원하던 바를 갖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덜컥 자 보세요. 김기종 지금 보면 1년 2, 3개월 동안에 예. 지금 3천만 원 정도 후원금 받고 거기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여러 전 현직 의원들이 20만 원, 30만 원 후원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 물론 내일 검찰로 이제 송치됩니다만은 드러나고 있고요. 이야기는 뭐니까 하태경 의원 얘기대로 김기종이 그 당시 우리가 다 국민들이 바로 딱 일주일 전에 봤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훈련, 전쟁 연습 안 된다. 그 뭐냐니까 군사주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덜컥 뭐 대표님을 갖다가 뭐 모욕하고 해서 물었다 이거죠. 이게 저는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미숙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 정도. 아니 얼마 전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을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로 비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박근혜 대통령 그녀를 갖다가 이상하게 붙여갖고 딱 욕같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고소고발하지 않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법원에 던진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코끼리를 생각한 잘못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무시하는 게 최고의 그렇죠.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틀 프레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덥석 들어왔다라는 덜컥 황태순 갇혔다. 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예.